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 구름도 쉬어넘는다는 외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가을물이 졸졸 흐르며 마을 사람들의 젖줄이 되어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는 옷을 갈아입었고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대로 순응하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가을 거디가 모두 끝나고 들판이 황금빛에서 갈색으로 변해갈 무렵 산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하며 겨울 채비를 서두르던 어느 늦가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는 오래되었지만 단정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강선비라 불리는 마음씨 고운 사내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보다 자연을 벗삼아 글을 읽고 차를 마시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강선비의 집은 비록 기둥이 낡고 담장이 낮았지만 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에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 누구 하나 그를 험담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와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그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부터 하늘 빛깔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산 너머에서 먹구름이 때를 지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던 바람도 이날따라 거칠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었고 마당에 쌓여있던 낙엽들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강선비는 마루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올해는 큰 비 없이 무사히 지나가나 싶더니 늦가을에 웬 태풍 같은 비바람이 몰려오는가 보구나. 그는 서둘러 창호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마당에 널어두었던 곶감이며 시래기들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기와 지붕을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비바람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더욱 사나워져만 갔습니다.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비는 마당을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었고 바람은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강선비는 방 안에 앉아 촛불 하나를 켜두고 책을 읽으려 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도무지 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눈을 감은 채 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 숲속의 작은 생명들이 무사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낡은 집의 석가래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그의 마음도 조마조마했지만 그는 태어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친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둔탁하게 무언가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의 나뭇가지가 꺾여 떨어지는 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무겁고도 생명이 느껴지는 소리였습니다. 강선비는 귀를 쫑긋 세우고 다시 한번 소리에 집중하려 했으나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때문에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험한 밤에 무슨 일일까?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잔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을 꺼뜨릴 듯 위협했습니다. 강선비는 옷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으로 내려서서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등불을 비추었습니다. 비바람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몰아쳤지만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등불을 보호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담장 및 감나무 아래에 다다랐을 때 그는 빗물에 젖은 흙바닥에 거뭇한 물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거대한 새였습니다. 날개를 다쳐 날지 못하고 비바람에 휩쓸려 떨어진 듯 깃털은 온통 진흙투성이었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숲의 밤을 지키는 큰 올빼미였습니다. 강선비는 깜짝 놀라 서둘러 올빼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올빼미는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경계하는 듯 했으나 이미 기력을 다 소진하여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 눈망울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날개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쯧쯧쯧, 이 거친 비바람을 이기지 못했구나. 가엾어라. 강선비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올빼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올빼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슴께에서는 미약한 심장 박동만이 겨우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올빼미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강선비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아랫목에 깨끗한 무명천을 깔고 올빼미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수건을 가져와 올빼미의 깃털에 묻은 진흙과 빗물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 온기가 전해지자 올빼미는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강선비는 올빼미가 놀라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손을 놀렸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제 안전하니 안심하렴.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낮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올빼미를 안심시켰습니다. 올빼미도 강선비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는지 얌전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선비는 올빼미의 다친 날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심한 타박상을 입어 날개 쪽지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말린 약초를 꺼내어 곱게 빻은 뒤 깨끗한 물에 개어 올빼미의 상처 부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약초의 알싸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부목을 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드러운 천으로 날개를 감싸 고정해 주었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올빼미는 한 번도 부리로 쪼거나 발톱을 세우지 않고 그저 커다란 황금빛 눈으로 강선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영롱한지 강선비는 순간적으로 이 새가 보통의 짐승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강선비는 부엌으로 나가 화로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작은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온 그는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올빼미의 부리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올빼미는 목이 말랐는지 넙죽넙죽 물을 잘 받아 마셨습니다. 몇 모금 마시고 나니 올빼미의 눈빛에 조금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강선비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올빼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올빼미와 강선비가 있는 방 안은 세상의 소란과는 단절된 듯 평온하고 아늑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강선비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올빼미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밤새 올빼미의 상태가 나빠질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다가도 수시로 고개를 돌려 올빼미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올빼미는 따뜻한 아랫목이 편안한지 고개를 날개 속에 파묻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 심지가 길어질 때마다 강선비는 가위로 심지를 잘라내며 방 안의 밝기를 조절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리기 시작했고 강선비의 눈꺼풀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올빼미가 무사히 밤을 넘길 것이라 확신하며 새벽녘이 되어서야 올빼미 곁에 모로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창호지 문으로 환한 햇살이 비쳐들어와 강선비의 눈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는 부스스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요란하게 울어대던 비바람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밖에서는 맑고 청가한 산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려왔습니다. 아, 아침이 밝았구나. 강선비는 기지개를 켜며 지난밤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고개를 돌려 아랫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잠들기 전까지 그곳에 웅크리고 있던 커다란 올빼미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올빼미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깃털 하나 남지 않고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벌써 기운을 차리고 숲으로 돌아간 것인가? 강선비는 서운한 마음, 반 다행스러운 마음 반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마당의 나무들은 물기를 머금어 더욱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려던 강선비는 그만 헉하고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루 끝자락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웬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강선비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허름한 회색 무명옷을 입은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그 모습에서는 왠지 모를 위엄과 신비로운 기운이 풍겨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노파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강선비는 너무나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을에 사는 노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나가는 과객이라기에는 이 이른 아침에 그것도 대문도 열리지 않은 집 안마루에 앉아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강선비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눈매가 어젯밤 보았던 올빼미의 눈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노파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누구신데 이 이른 아침에 누추한 제 집 마루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길을 잃으셨는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노파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그윽한 눈길로 강선비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늙은이의 그것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힘이 있었으며 마치 산속의 바람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인 양반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지난밤 거친 비바람을 피해 이 늙은 몸을 의탁할 곳을 찾다가 이 집의 따뜻한 기운에 이끌려 들어오게 되었소. 밤새 주인장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구려. 노파의 말은 알쏭달쏭했습니다. 강선비는 어젯밤 자신이 돌본 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라 올빼미였는데 노파는 마치 자신이 그 보살핌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선비는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의심이 적은 사람이라 노파의 말을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노인을 대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어젯밤 비바람이 참으로 거세기는 했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지요? 밤새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선비는 노파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왼쪽 어깨를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그곳은 어젯밤 강선비가 올빼미의 다친 날개를 치료해 주었던 바로 그 위치였습니다. 강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상황이었지만 노파의 온화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경외감이 먼저 일었습니다. 갈곳 없는 늙은이가 하룻밤 신세를 졌으니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소.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앞으로 닥칠 일을 조금 미리 보는 눈은 가지고 있다오. 노파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강선비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을 돕는 것은 사람의 도리인데 밥값이라니요.
시장하실 테니 제가 조촐하나마 아침상을 봐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선비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노파는 그런 강선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고 불을 지피는 동안에도 강선비의 머릿속은 온통 노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 올빼미였는데 혹시 산신령님이 변신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것일까? 하지만 솥에서 밥 익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그는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빈속으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지은 밥과 지난 겨울 담가둔 김치 그리고 맑은 된장국을 끓여 소반에 차려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상을 들고 마루로 나가니 노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마당의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차린 것은 없지만 드시지요. 강선비가 상을 내려놓자 노파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다시 한번 강선비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장 그대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곱구려 하늘이 무심치 않아 이런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지. 내 이 밥을 감사히 먹고 그대에게 작은 보답을 하리다. 노파는 맛있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선비는 곁에 앉아 노파가 식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파는 숭늉까지 말끔히 비우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을 가리키며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주인장, 오늘 오후에는 뒷산에서 땔감을 좀 넉넉히 해두는 게 좋겠소. 내일부터 사흘간은 꼼짝없이 눈이 내릴 테니 말이오. 강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늦가을이고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눈이라니요. 하지만 노파는 빙그레 웃을 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강선비는 반신반의했지만 노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 그날 오후 부지런히 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부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정말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언대로 사흘 동안 밤낮 없이 내리던 눈이 그치자 온 세상은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강선비는 방문을 열고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파의 말이 아니었다면 땔감을 구하지 못해 꼼꼼히 언방에서 추위에 떨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는 노파를 향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 추운 눈보라 속에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통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강선비의 진심 어린 말에 노파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특별한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느질감을 손에 들고 떨어진 강선비의 옷자락을 기워줄 뿐이었습니다. 노파의 손놀림은 매우 빠르고 정교해서 낡은 옷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마치 새 옷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눈이 그치고 길이 트이자 강선비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노파와 함께하는 일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노파는 강선비의 집에서 식모처럼 일하려 들지 않았고 강선비 또한 그녀를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모자지간이나 할머니와 손자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노파는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산세를 살피거나 구름의 흐름을 읽는 일로 소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심하게 툭 던지는 한마디가 강선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곤 했습니다. 내일은 장독 뚜껑을 잘 덮어두시오. 서쪽에서 흙먼지 바람이 불어올 테니. 라거나 오늘은 우물물을 길어다 놓는 게 좋겠소. 오후에 물길이 잠시 마를 징조가 보이오. 라고 말하면 영락없이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강선비는 이제 노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파는 아침상을 물리며 강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마당을 깨끗이 비워두시오. 귀한 손님이 예시야기를 들고 찾아올 것이오. 강선비는 의아해했습니다. 이 깊은 상월까지 찾아올 친구도 딱히 없었거니와 눈이 녹지 않아 길이 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노파의 말대로 대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나가보니 아주 오래전 소식이 끊겼던 옛 스승의 아들이 고서 몇 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강선비님께 전해달라는 글귀를 발견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귀한 책들은 강선비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자료들이었습니다. 강선비는 노파의 예지력에 다시 한번 탐복하며 그녀를 단순한 과객이 아닌 집안의 어른으로 모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선비의 집에서 일어나는 기이하고도 신통한 일들은 아름아름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강선비가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산다는 소문으로 시작되었으나 곧 그 노인이 날씨를 부리고 길흉화복을 점친다는 이야기로 부풀려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속닥거렸습니다. 그 집 장독대는 비가 와도 젖지 않는다더군. 강선비가 잃어버렸던 붓을 그 노인이 앉은 자리에서 찾아냈다지 뭐야. 마을 사람들은 강선비의 집에 사는 노파를 산에서 내려온 도사 혹은 신령님의 사자라고 부르며 경외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호기심에 강선비의 집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지만 강선비는 정중하게 그들을 돌려보내며 노파의 평온을 지켜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 법이고 그 소문은 언제나 욕심 많은 자의 귀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법입니다. 이 마을에는 최영감이라 불리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기름진 논밭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고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도 늘 재물에 대한 허기를 느끼는 위인이었습니다. 곳간에 쌀이 썩어날 정도로 많았지만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주릴 때조차 쌀 한 톨 내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웅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며 재산을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감의 눈은 언제나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의 심술궂은 인매는 남을 칭찬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영감은 기름진 고기 반찬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요즘 마을에 도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저 산밑 강선빈의 집에 아주 용한 점쟁이 할멈이 들어앉았다고 합니다. 최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점쟁이 흥밥이나 얻어먹으려는 떠돌이 무당이겠지. 그 가난한 강 선비놈이 오죽하면 무당을 다 드렸겠느냐. 하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그 할멈이 말만 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잃어버린 물건도 척척 찾아낸답니다. 심지어 강선비가 며칠 전 귀한 책을 얻은 것도 그 할멈 덕분이라는데 보통 내기가 아닌 듯 합니다. 미래를 맞춘다는 말에 최영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날씨를 안다면 농사의 풍흉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이고 길흉을 안다면 장사를 해서 큰돈을 벌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최영감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빛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만약 그 할멈이 진짜로 앞날을 내다본다면 그런 귀한 인재를 저 썩어가는 초가삼간에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내 집에 모셔와야 마땅하다. 최영감은 당장이라도 강선비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의심 많은 성격 탓에 먼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최영감은 자신의 신복인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마당쇠는 주인인 최영감을 닮아 눈치가 빠르고 남을 속이는데 능한 자였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강선빈의 집으로 가서 그 할멈이 정말로 신통한지 살펴보고 오너라.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헛소문이면 헛소문인 대로, 진짜면 진짜인 대로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최 영감의 명령을 받은 마당쇠는 어둠이 깔린 밤길을 재빠르게 달려 강선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둑한 밤이었지만 마당쇠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강선빈의 담벼락 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선비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마당쇠는 침을 꼴깍 삼키고 깨진 담장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루에는 호롱불 하나가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 하얀 머리의 노파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마당쇠는 저 늙은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감고 있던 노파의 눈이 번쩍 뜨이며 정확히 마당쇠가 숨어있는 담장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하고 매섭던지 마당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는 나지막하지만 담장을 넘어올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의 집 담장을 엿보는 쥐새끼가 있구나. 주인은 탐욕에 눈이 멀었고 종은 눈치에 눈이 멀었으니 곧 큰 화를 입을 게다. 썩 물러가라. 마당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노파는 보지도 않고 자신의 존재를 알아챈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말투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당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최 영감의 집으로 돌아온 마당쇠는 사색이 된 얼굴로 최 영감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날이 그 할멈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제가 담장 밑에 숨자마자 대뜸 저를 알아보더니 호통을 치는데 오금이 저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당쇠가 호들갑을 떨며 보고하자 최 영감은 오히려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허허,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보물이로구나.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 최 영감의 탐욕은 두려움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노파가 가진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부를 더욱 축적할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강선비를 구슬리거나 협박해서 노파를 데려올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날 밤 강선비의 집에는 마을의 촌장이자 강선비가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촌장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강선비와 마주 앉았습니다. 강선비야 자네, 집에 머무는 그 노인장 때문에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네. 듣자 하니 최 영감이 그 노인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던데 내 마음이 영 불안하네 그려. 촌장은 최 영감의 위세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강선비가 겪게 될 고초를 미리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는 사람일세. 자네가 아무리 올고다도 그 사람의 횡포를 당해내기는 쉽지 않을 거야. 강선비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또한 최 영감의 성품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노인을, 그것도 생명의 은인이자 집안의 어른 같은 분을 욕심쟁이의 손아귀에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르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제 집에 오신 손님을 물건처럼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원치 않으신다면 저는 끝까지 그분을 지킬 것입니다. 강선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촌장은 강선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촌장이 돌아간 뒤 강선비는 마루에 앉아있는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노파는 흐트러짐 없이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강선비가 조심스럽게 묻자 노파는 강선비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주인장 걱정 마시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법이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뽑히지 않는 법이라오. 내일이면 귀찮은 파리떼가 꼬이겠지만 그대의 굳은 마음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오. 노파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강선비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이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가 뜰 무렵 저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영감이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뒤에는 건장한 하인들을 거느린 채 위풍당당하게 강선비의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여 최 영감의 뒤를 졸졸 따르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최 영감의 행렬이 강선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영감은 거만한 표정으로 강선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호 강선비, 내 아침부터 자네를 보러 왔네. 듣자 하니 자네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계시다지. 내 그분께 문안이나 드릴까 하고 왔네. 말은 문안이라고 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뒤에 선 하인들은 금방이라도 집 안으로 들이닥칠 기세였습니다. 강선비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최 영감을 막아섰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제 집 손님은 조용히 쉬기를 원하십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강선비의 단호한 거절에 최 영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최 영감은 껄껄 웃으며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허허허, 이 사람이 내 자네에게 섭섭지 않게 살해를 하겠네. 쌀백 가만이면 되겠나. 아니면 논열맞으기 그 늙은이 하나 내어주는 대가치고는 과한 셈이지. 최 영감은 노파를 마치 물건 흥정하듯 값을 매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선비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평소 화를 내지 않는 그였지만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최 영감의 태도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사람의 인연을 어찌 곡식과 땅으로 사고 팔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물러가십시오. 강선비의 호통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최 영감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최 영감의 얼굴은 모욕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에서 자신의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가난한 선비 따위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었으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선비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건방진 놈 내 호의를 무시하고 감히 내게 훈계를 해 내 놈이 정령 살 길을 찾기 싫은 모양이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고 집 안을 샅샅이 뒤져 그 노인네를 찾아내라. 최 영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뒤에 서 있던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고쳐쥐며 강선비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선비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두 팔을 벌려 대문을 막아섰지만 수적으로나 힘으로나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험악한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서늘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대문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남의 집 마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대체 누구인가?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좌중을 단번에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고 최 영감마저도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루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노파가 대문 앞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뒷짐을 진 채 꼿꼿한 자세로 최 영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차갑고도 깊어서 마주하는 사람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노파는 강선비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는 최 영감과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그녀는 최 영감의 화려한 비단옷과 기름진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곡간이 차면 쥐가 끓고 탐욕이 차면 화가 끓는 법이요. 당신의 얼굴에는 재물복이 가득하나 그 재물이 깨진 독에 붙는 물과 같아 채워도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구려. 무엇이 그리 부족하여 남의 집 귀한 인연까지 탐하려 드는가. 노파의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최 영감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밤마다 느끼는 끝없는 공허함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이 낯선 노파가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아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요망한 할망구가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개냐. 네가 정령점을 잘 친다면 지금 당장 네 신세가 어떻게 될지도 알겠구나. 내 너를 데려가서 호의호식 시켜주겠다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을 사서 하는 꼴이라니. 최의 영감은 억지를 부리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끌고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인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노파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최 영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데려갈 수는 있어도 내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을 것이오. 그리고 명심하시오. 오늘 밤 당신의 집 지붕 위에서 부엉이가 울면 당신이 감추어둔 묵은 죄가 세상에 드러날 징조인 줄 아시오. 묵은 죄라는 말에 최 영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마을 뒷산에서 일어난 산사태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최 영감은 그 일이 영원히 묻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노파가 그 일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던지자 도둑이 제 발저리듯 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영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무슨 해괴한 소리를 더 들을지 몰라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에이, 재수없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내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두고 보자. 내 놈들이 이 마을에서 무사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최 영감은 악담을 퍼부으며 꽁무니를 빼드듯 도망쳤고 하인들도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습니다. 최 영감 일행이 사라지자 그제야 강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노파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못나서 손님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 송구합니다. 강선비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노파는 그런 강선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주인장 자책하지 마시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오. 오늘 일은 골마 터질 것이 터진 것뿐이니 다가올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진실은 흙탕물 속에서도 빛나는 법이라오. 노파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강선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최 영감은 분을 사귀지 못해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노파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아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묵은 죄라니 그 할망구가 뭘 알고 짓거리는 거야 아냐. 그럴 리 없어. 그 일을 아는 사람은 다 죽었거나 떠났어. 그저 나를 겁주려고 한 헛소리일 거야. 최 영감은 애써 불안을 떨쳐내려 술상을 들여오라 호통을 쳤습니다. 독한 술을 영업후 들이켰지만 취기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며
공포심만 커져갔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최 영감의 저택은 평소와 다른 음산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지붕 위에서 두두둑 하고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쥐나 고양이가 기어다니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소리는 점점 커져 마치 누군가 기와장을 뜯어내는 듯한 소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최 영감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엉부엉 하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노파의 예언대로 부엉이 소리가 들리자 최 영감은 기절초풍할 듯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저주다, 저 빌어먹을 할망구가 내게 저주를 걸었어. 그는 공포에 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집안의 하인들도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기만 했습니다. 악몽 같은 밤을 보낸 최 영감은 다음날 아침 퀭한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강선비와 노파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수모를 갚고 동시에 자신의 비밀을 건드린 노파를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최 영감은 마을의 왈패들과 이 비싼 안악들을 불러 모아 돈을 쥐어주며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마을에 소문을 퍼뜨려라. 강선빈의 집에 든 노파가 사실은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라고 말이다. 그 노파가 온 뒤로 마을의 기운이 나빠지고 가축이 병들고 우물물이 마른다고 해라.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심어야 한다. 최 영감의 돈을 받은 사람들은 잽싸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빨래터와 장터 주막을 돌아다니며 없는 말을 지어내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들었나 엊그제 박서방네 암소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 죽은 게 다 그 강 선빈의 할멈 때문이라네. 어쩐지 요새 밤마다 산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흉흉하더라니. 그게 다 요물이 들어와서 산신이 노한 거라지 뭐야.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웃어넘기던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같은 말이 들려오자 서서히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막연한 불안감이 요물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만나자 순식간에 증폭된 것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강선비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침을 뱉거나 소금을 뿌리며 재수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강선비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슬금슬금 피하거나 따가운 눈총을 보냈습니다. 평소 강선비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조차 최 영감의 위세와 흉흉한 소문에 겁을 먹고 등을 돌렸습니다. 강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초보다 아무 죄 없는 노파가 마녀로 몰리는 현실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던 강선비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돌쇠 아범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남들이 볼세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큰일 났습니다. 최 영감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오늘 밤 선비님 집으로 쳐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 노파를 멍석마리해서 마을 밖으로 내쫓고 집까지 불태울 기세입니다. 지금이라도 노인을 모시고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쇠 아범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강선비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강선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설마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강선비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노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이제 위험합니다. 최 영감이 사람들을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뒷길로 안전하게 모실 테니 잠시 몸을 피하셨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오시지요. 강선비는 짐을 꾸리며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짐을 싸는 강선비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주인장 도망치는 것은 죄 지은 자나 하는 짓이오.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그대 또한 떳떳하지 않소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 오늘은 그저 대문을 열어두고 기다리십시다. 노파의 단호한 태도에 강선비는 더 이상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강선비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일렁거리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요물을 몰아내자, 마을의 재앙을 없애자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고요했던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강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당에 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노파가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강선비는 자신의 집과 손님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영감을 선두로 한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최영감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횃불을 높이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저기 저 요망한 할멈이 앉아있다. 저 늙은이가 우리 마을에 저주를 내리고 있다. 당장 끌어내라. 사람들은 흥분하여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돌 하나가 강선비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분은 그저 길 잃은 노인일 뿐입니다.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요물로 몬단 말입니까? 최영감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의 귀에는 강선비의 호소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은 사람들이 흥분한 틈을 타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놈도 한통속이다 요물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니야. 둘 다 묶어서 마을 밖으로 내쳐야 마을이 산다. 최영감의 선동에 몇몇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강선비가 몸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루에 앉아있던 노파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자마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며 사람들의 횃불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불길이 꺼질 듯 위태롭게 춤을 추자 사람들은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노파는 마당으로 내려오지 않고 마루 끝에 서서 군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백발이 바람에 흩날리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노파는 손가락을 들어 최영감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최가야, 네가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마을 사람들을 속여 너의 욕심을 채우려 하다니. 네가 저지른 죄를 덮으려 죄 없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냐? 노파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어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의 입을 순식간에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최영감은 노파의 기세에 눌려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모함을 해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는 게 바로 네가 요물이라는 증거다. 최영감은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네가 묻어버린 것이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10년 전 여름 큰 비가 오던 날 뒷산 계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놈의 양심은 기억할 텐데 10년 전 여름. 뒷산 계곡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영감의 다리가 후들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철저하게 은폐했던 사건, 바로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마을 공동수로를 막았다가 산사태를 유발해 아랫마을집 한 채를 흙더미에 묻히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그 집에는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실종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최영감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돈으로 관할을 매수하고 입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산사태 그때 김 노인이 실종됐었잖아. 설마 최 영감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의심의 눈초리가 노파에게서 최 영감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은 다급해졌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는 앙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저 마녀가 사람을 홀린다. 내 말을 믿지 말고 당장 전현을 끌어내. 최의 영감은 하인들을 닥달하며 강선비의 집 안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난입하려는 찰나 강선비는 온몸을 던져 높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제 시체를 넘기 전에는 절대 이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혼란스러운 마당 한가운데로 마을 촌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다들 멈추시오. 이 무슨 해괴한 짓들인가. 촌장의 일갈에 잠시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노파와 최 영감 그리고 강선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선비네, 손님이 유물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 않네. 허나 사람을 해치려 드는 자네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폭도와 다름없네. 그리고 방금 노인장이 말한 10년 전 사건, 그것은 우리 마을의 묵은 상처가 아닌가. 만약 최 영감이 그 일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 촌장은 공정한 태도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최 영감은 촌장마저 나서자 궁지에 몰린 쥐꼴이 되었습니다. 노파는 촌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예를 표하고는 다시 최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숨긴다고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내 오늘 밤 네가 묻어둔 진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밝혀주마. 그리하면 누가 진정한 마을의 재앙인지 알게 될 것이다. 노파는 품속에서 낡은 부채 하나를 꺼내어 쫙 펼쳤습니다. 부채에는 기묘한 산수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노파가 부채를 붙이자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산 쪽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먹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환하게 드러나며 달빛이 마치 조명처럼 뒷산의 특정 지점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마치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처럼 뒷산의 특정 지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산사태가 나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던 마을 사람들이 불길하게 여겨 발길을 끄는 검은 골짜기였습니다. 노파가 부채를 붙이자 바람이 불어와 그곳을 덮고 있던 무성한 자풀과 덤불들을 양옆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러자 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드러났는데 그 바위 틈새에는 썩지 않은 굵은 통나무들이 엉켜 있어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자연적인 산사태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누군가의 조작이었다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파는 부채를 천천히 접으며 싸늘한 눈빛으로 최 영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엄숙해져 마치 땅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최가야, 저 통나무들이 기억나느냐? 네가 내 논에 물을 대겠다고 마을 물길을 틀어막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나무들이다. 그날 밤 갑작스런 폭우에 물길이 막혀 둑이 터졌고 그 흙더미가 아래쪽에 살던 김노인의 오두막을 덮쳤지. 너는 사람을 구하는 대신 내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무너진 흙더미 위에 더 많은 흙을 덮어버리지 않았느냐? 노파의 말은 한편의 생생한 그림을 그리듯 구체적이었고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영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곧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최 영감에게서 한 걸음씩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의 유지로 행세하며 떵떵거렸던 그가 사실은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 아래 드러난 최 영감의 얼굴은 공포와 탐욕으로 일그러져 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아내려는 듯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에서 불어오던 바람소리가 마치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우우 하고 바뀌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의 귀에는 그 소리가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김노인의 목소리처럼 들렸는지 그는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 영감, 제발 저리가, 내가 다 보상하겠네. 제발 나를 데려가지 마. 최 영감은 환영을 보는 듯 허공에 대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부리는 도술인지 아니면 최 영감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은 처참하면서도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침묵 속에 전율했습니다. 촌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청년들을 향해 엄엄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포박해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마을의 물길을 막고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염다. 날이 밝는 대로 관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방금 전까지 최 영감의 선동에 놀아나 강선비를 위협했던 청년들이 밧줄을 들고 최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영감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청년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꽁꽁 묶인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최 영감이 제압되자 마당을 가득 메웠던 살벌한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횃불은 하나둘 꺼져갔고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 없는 강선비와 노파를 마녀 사냥하듯 몰아쓰고 심지어 집에 불을 지르려 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선비의 이마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원망의 눈빛 대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촌장이었습니다. 그는 강선비 앞으로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선비, 내 면목이 없네. 마을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저 악당의 꿰매에 빠져 자네와 귀한 손님을 해하려 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촌장의 사과에 이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선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 최 영감의 말만 믿고. 어르신,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여기저기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참회장으로 변했습니다. 강선비는 서둘러 촌장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이러지 마십시오. 다들 일어나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구름에 가려져 흐려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강선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겁에 질려있던 이웃들을 위로했습니다. 노파는 마루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선비의 그릇이 크고 맑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노파는 마당으로 내려와 촌장과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아까처럼 서슬퍼런 모습이 아니라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 묵은 때는 벗겨냈으니 이제 마음을 씻어내야 하지 않겠소.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했던 마음은 저 산바람에 날려보내시오. 마을에 평화가 깃들려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화해의 술 한 잔을 나누는 것이 좋겠구려. 노파의 제안에 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우리 마음의 빚이 너무 큽니다. 다들 집에 가서 술과 음식을 조금씩 가져오게. 오늘은 여기서 강선비에게 사죄하고 마을의 애군을 털어버리는 자리를 마련하세. 촌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막걸리, 시루떡, 김치, 과일 등 집에 있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강선비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강선비의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소박하지만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가득했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횃불 대신 은은한 등불을 켜두고 둥글게 둘러 앉았습니다. 강선비의 이마 상처는 이웃 안악이 가져온 귀한 약으로 치료를 받아 말끔하게 갈물이 되었습니다. 촌장은 막걸리 한 사발을 가득 부어 노파에게 먼저 올렸습니다. 어르신 몰라봐 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의 지혜 덕분에 10년 묵은 마을에 한을 풀고 악인을 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노파는 웃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는 법이요.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마음이지요. 내 이 술을 마을의 평안을 위해 마시겠소. 노파가 술을 시원하게 들이키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어서 촌장은 강선비에게도 술을 권했습니다. 강선비, 자네야말로 진정한 선비일세. 그 모진 수모를 겪고도 우리를 용서해 주다니 내 평생 자네의 은혜를 잊지 않겠네. 강선비는 겸손하게 술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웃끼리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늘의 일이 우리 마을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선비의 인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저마다 술잔을 채워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강선비의 건강을 위하여, 마을의 평화를 위하여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영감 때문에 억눌려 지냈던 지난날의 서름과 강선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련함을 이야기꽃으로 피워냈습니다. 한 청년이 장구와 꽹과리를 가져와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몇몇 사람들은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강선비의 집마당은 웃음소리와 노랫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구름 사이를 빠져나와 이 평화로운 풍경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을에 낀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밝은 미래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노파는 소란스러운 잔치 한편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춤추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강선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았고 선한 자는 명예를 회복했으며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구석에 묶여있는 최영감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밤하늘의 별을 향했습니다. 최영감은 재갈이 물린 채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다가올 무렵 잔치는 서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강선비와 노파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비님,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마당 청소를 돕겠습니다. 어르신,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나누어 들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영감은 청년들에 의해 마을 창고로 끌려가 갇혔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고 타다 남은 장작불만이 붉은 불씨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뒷정리를 대충 마치고 마루에 걸터앉아 뜨겁게 달아올랐던 마음을 식혔습니다. 노파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강선비 옆에 앉았습니다. 주인장, 오늘 참으로 고생 많았소. 이 차 한 잔 마시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시오. 강선비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밤 집을 잃고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진실이 묻힌 채 악이 승리하는 것을 볼 뻔했다는 것입니다. 차의 향긋한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며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노파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제자리가 있는 법이라오. 물은 아래로 흐르고 바람은 빈 곳을 채우며 죄는 드러나고 덕은 쌓이는 것이 순리지요. 그대는 그대의 자리에서 묵묵히 뿌리를 지켰기에 거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은 것이오. 노파의 말은 강선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노파가 단순히 길흉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차를 마시며 폭풍우가 지나간 후 찾아온 평온한 밤의 공기를 만끽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오. 주인장은 다시 글을 읽고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겠지. 하지만 기억하시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지켜낸 것은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양심이었다는 것을. 노파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선비는 그 말이 작별 인사처럼 들려 가슴 한구석이 서운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동이특이 전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강선비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꽉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선비는 노파에게 방으로 들어가 쉴 것을 권했습니다. 어르신,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피곤하실 텐데 편히 쉬십시오. 노파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선비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도 편히 쉬시오. 오늘은 꿈자리도 사납지 않고 아주 달콤할 것이오. 자. 노파는 방으로 들어갔고 강선비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눕자마자 몰려오는 피로감에 그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마을은 오랜만에 악몽 없는 평화로운 잠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밤새 내린 이슬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기라도 한 듯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맑았고 바람에서는 향긋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지만 누구 하나 서두르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소동과 충격적인 진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관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새벽같이 당도하여 마을 창고에 갇혀져 있던 최 영감을 압송해 갔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최 영감의 뒷모습은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죄 지은 자의 초라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눈앞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최 영감이 사라진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강선비에 대한 미안함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연장과 집단흙을 챙겨 들고 강선비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고 밟혀서 엉망이 된 마당을 다시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수의 아범은 큼직한 돌을 짊어지고 와서 담장의 기초를 다시 세웠고 아낙네들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 구석구석을 쓸어냈습니다. 강선비가 괜찮다고 놔두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비님, 저희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럽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오전 내내 뚝딱거리는 소리가 강선비의 집 마당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젯밤의 파괴적인 소음과는 전혀 다른 건설적이고 희망찬 소리였습니다. 무너졌던 돌담은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반듯하게 쌓여갔고 비뚤어졌던 대문도 다시 제 자리를 잡아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는 틈틈이 서로에게 막걸리 한 잔을 권하며 어색했던 관계를 웃음으로 풀어냈습니다. 강선비도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 틈에 섞여 흙을 나르고 새끼를 꼬았습니다. 양반과 평민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을 고치는 풍경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강선비의 집은 단순히 고쳐지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정과 신뢰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마루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흐뭇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마루 한편에서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여 마치 이 집의 터주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일을 잠시 멈춘 마을 사람들은 노파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는 바느질을 멈추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는 법이지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이 집과 마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안악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들로 다시 한번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잔치라기보다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나누는 점심 식사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갓 지은 밥에 구수한 냄새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마당에 가득 퍼졌습니다. 강선비와 노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멍석 위에 둥글게 둘러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꿀맛 같은 식사였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정을 담고 국 한 모금에 화해를 담아 넘기니 그동안 쌓였던 앙금은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은 강선비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선비님, 앞으로는 저희가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강선비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고 말끔하게 정리된 집은 황금빛 노을을 받아 더욱 아늑하게 빛났습니다. 강선비는 깨끗해진 마당을 둘러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언제나처럼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선비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입니다. 노파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주위에는 떠날 채비를 하는 나그네 특유의 쓸쓸함과 홀가분함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간 강선비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노파에게 대접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쌀을 씻는 손길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는 아껴두었던 햅쌀을 꺼내 밥을 짓고 맑은 무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좋아하던 산나물을 꺼내 고소한 참기름에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담백한 강선비의 마음을 닮은 저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소반에 음식을 담아 조심스럽게 마루로 내갔습니다. 노파는 저녁노를 바라보며 앉아있다가 강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저녁 드시죠. 오늘은 햅쌀로 밥을 지어 맛이 좋을 겁니다. 강선비가 상을 내려놓자 노파는 숟가락을 들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주인장의 정성이 들어가서인지 밥냄새가 참으로 달구려. 내 이 밥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다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마음까지 덮여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숭늉을 마실 때쯤 노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장, 이제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고 그대의 명예도 드높아졌으니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소.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려. 강선비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갈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이 집에서 계속 지내셔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아직 겨울이 깊은데 어딜 가시려 합니까? 강선비는 간곡하게 만류어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운명이오.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물이 흐르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내 삶이라오. 게다가 원래 나는 사람이 사는 곳보다는 숲의 깊은 어둠이 더 편안한 몸이지 않소. 노파의 마지막 말에 강선비는 그녀가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날개를 다쳐 쓰러져 있던 거대한 올빼미.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나타난 노파. 강선비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아니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때 강선비가 말을 잇지 못하자 노파는 주름진 손으로 강선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알고 있지 않소. 그날 밤 그대의 따뜻한 보살핌이 죽어가던 생명을 살렸고 그 보훈을 위해 잠시 머물렀던 것뿐이라오. 노파는 밤하늘에 떠오른 둥근 달을 가리켰습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슬퍼하지 마시오. 비록 몸은 떠나나 내 마음은 언제나 이 집 지붕 위에 머물며 그대를 지켜볼 것이오. 그대는 심성이 맑고 고든이 앞으로도 복을 지으며 잘 살 것이오. 다만 한 가지 앞으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 말을 기억하시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욕심을 비우면 길은 보인다는 것을 말이오. 강선비는 노파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잡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인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선비는 노파의 잠자리를 봐주었습니다. 어르신, 부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선비는 큰절을 올렸습니다. 노파는 자리에 누우며 강선비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대도 어서 가서 자시오. 내일 아침에는 아주 상쾌하게 눈을 뜨게 될 것이오. 꿈속에서라도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푹 자기를 바라오. 강선비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이별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강선비는 거대한 숲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높은 나무 위를 사뿐히 날아오르고 맑은 계곡물을 내려다보며 자유롭게 비행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황금빛 눈을 가진 큰 올빼미 한 마리가 함께 날고 있었습니다. 올빼미는 강선비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었고 때로는 거친 바람을 날개로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꿈속에서의 비행은 너무나 생생하고 황홀해서 강선비는 잠에서 깨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따뜻하고 신비로운 느낌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과 평온함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강선비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그는 개운하게 눈을 떴습니다. 노파의 말대로 머리가 맑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걸치고 건넌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방문을 열었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불은 칼같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노파가 입고 있었던 허름한 무명 옷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선비는 멍하니 빈방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강선비는 지붕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용마루 끝에 앉아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구해줬던 그리고 꿈속에서 함께 날았던 그 큰 올빼미였습니다. 올빼미는 다 나은 날개를 활짝 펴고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선비와 눈이 마주치자 올빼미는 부엉 하고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이자 고마움을 전하는 그들만의 언어였습니다. 올빼미는 강선비가 지켜보는 가운데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숲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황금빛 깃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올빼미가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선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숲의 정령이 자연의 신비가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강선비는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굴뚝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강선비는 찻잔을 들어 숲 쪽을 향해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선비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에게서 지혜와 위로를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강선비의 집 주변에는 항상 올빼미들이 머물렀습니다. 밤이 되면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소리라 여기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올빼미 마을이라 부르며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칭송했습니다. 강선비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뒷산의 모든 올빼미들이 날아와 그의 지붕 위를 빙빙 돌며 배웅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한 선비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밤이나 마음이 시끄러운 밤이면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에게도 지혜로운 올빼미가 찾아와 내일은 따뜻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속삭여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부디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고 강선비가 꾸었던 꿈처럼 자유롭고 평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